모두가 그를 역겨운 외로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위험한 괴물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이 괴물들은 세상을 파괴하고자 한다. 너는 현대 뉴욕에서 비참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3년 전 지구와 대체 세계 사이에 포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주민들은 그 못생긴 괴물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 미카엘라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이 잘 지내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몇 년 전의 패배자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공유한다. 하지만 그는 그를 위해 희생한 그녀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누가 강력한 선물을 받을지를 선택하게 강요당했고 그 대가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 시력을.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에 위해 자신의 눈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이제 신들의 전지전능한 눈으로 그는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무시무시했다. 무서운 대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는 무료 커피를 마시러 동네 식당에 정기적으로 가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접근하려 하고 자신이 기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삶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의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가 나중에 설거지를 하면 무료 햄버거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가 그 와퍼를 맛보기 전에 초음속 원숭이가 갑자기 그의 테이블로 와서 카메라를 낚아채고 도망친다. 그는 그것을 쫓아가지만 은행을 털고 있는 손에 총이 달린 괴상한 남자에 의해 폭발로 거리를 가로막힌다. 먼지가 가라앉고 하얀 머리의 남자 제비 그를 멈추고 서로 아는 듯이 이야기한다. 너는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이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곧 그가 자신을 존이라는 남자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너가 그 남자를 바로잡으려던 찰나 그는 자신이 리브라의 일원이라고 밝히고 도시의 균형을 맞추려는 초인들의 비밀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러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고 이 남자를 따라 본부로 가서 그의 마법의 눈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잽은 그를 클라우스라는 이상한 외모의 남자에게 소개하는데 그 역시 러를 조니로 착각하지만 다른 멤버가 그가 조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조니가 최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러는 그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회를 궁금해해서 잽을 바로잡지 않고 그들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잽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에게 소리치며 그를 뚱뚱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텔레비전이 켜지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갑자기 아무 곳에서나 한 남자가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자신을 팸프라고 소개하며 음란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루해서 악마를 해방시켜 다른 반쪽을 찾게 했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전에 나왔던 원숭이가 등장하고 팸프 씨는 그들에게 도적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은 문을 찾아 즉시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 문이 몇 분마다 나타나서 악마의 반쪽들을 가깝게 모이게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해진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것이 몇 분에 한 번씩 나타나 악마의 두 조각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함께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놀람 속에 러 옆에 바로 나타나고 잠바는 즉시 러가 팸프에게 일하는 중이라고 비난한다. 팸프는 체이니 문이 원숭이에게서 왔고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녀는 원숭이를 쫓아가고 클라우스는 러에게 그가 공격을 목격했는지 묻는다. 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자신의 삶이 6달 전 어떻게 변했는지 고통스럽게 회상한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 그들에게 강력한 선물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라고 강요했고 그 대가로 시력을 잃어야 했다. 레어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말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 미카엘라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가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잡혀온 그의 여동생의 시력을 훔쳤다고 잔인하게 비난하고 그는 무너진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꼈던 무력감과 움직일 수도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다. 클라우스는 그를 위로하고 해결책을 계속 찾으려는 그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의 마법의 눈의 가치를 인식하고 림벨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며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쏘기 시작한다. 사건의 범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바로 그때 경찰이 와서 그들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군대를 쉽게 물리친다. 그가 부르는 특별한 동작으로 자프와 러는 자전거를 타고 원숭이를 계속 찾다가 체인이 원숭이의 위치를 보고하고 다른 문이 곧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원숭이가 그들을 지나치며 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가른다. 러는 자신의 식당이 파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주인과 웨이트리스 비비안을 돕기로 결심한다. 식당을 재건하기로 한다. 갑자기 악마의 다른 반쪽이 나타나서 공격한다. 제비 러를 구하고 원숭이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악마와 싸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문에서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려 한다. 자프가 공격을 시작하여 그의 피해 무술로 악마를 포획하려 합니다. 한편 러는 많은 노력 끝에 결국 원숭이를 잔해 아래에 가두어 몰아넣습니다. 그는 잔해 아래에 그것을 가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마법의 눈을 사용하고 게이트의 원천이 원숭이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 원천은 그것에 달라붙은 벼룩이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벼룩을 죽여 게이트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게이트가 사라집니다. 이후 클라우스는 스티븐이라는 남자와 러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러 같은 소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그와 그들의 팀이 어떤 도전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그들의 팀과 함께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러는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완전히 파괴된 채 조용히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고 웨이트리스인 비비안에게 나중에 그릇을 닦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약속한다. 며칠 후 그는 도서관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자츠프의 클라우스에게 고속으로 달려가 발길질하려고 하지만 클라우스는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바닥으로 던진다. 그의 얼굴은 계산대에서 떨어진 고기 로브처럼 바닥에 부딪힌다. 클라우스는 차분하게 레어에게 인사한 후 자스프의 매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도전하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자프에은 부끄러워하며 소동을 벌이지만 이번에는 친체인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입을 닫게 한다. 친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입을 다물게 한다. 그날 나중에 러가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러 가고 다음 배달을 하러 가는 길에 소녀가 넘어지는 걸 본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울지 않도록 아이스크림을 주며 위로한다. 소녀는 더 혼란스러워 보이기만 한다. 불쌍한 소녀는 안도하는 것보다 혼란스러워 보여요. 마치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처럼요. 철부지. 그녀는 미셸 렌트를 떠올리게 해서 그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다가 차를 몰고 떠난다. 그는 배달 장소에 도착해서 주문을 완료하려는데 자프가 문 앞에서 그를 가로막고 피자를 빼앗는다. 절박해진 러는 피자를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한다. 자프가 분명히 피자를 돌려줄 리 없음을 알고 있지만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고 피자에 대해 수없이 공격당하고 도난당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미친놈에게.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프에게 불평하며 자신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피자를 훔친다고 말하고 장난스럽게 자프가 스토커라고 제안합니다. 러는 그 발언을 무시하며 자신의 능력이 클라우스와 비슷한지 궁금해하고 자프는 그들이 몇 가지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러는 근처에 있는 깨끗한 트럭을 알아차리고 마법의 눈으로 그것이 평범한 차량이 아님을 깨닫고 자프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일부 괴물종이 시체를 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럭 안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스쿠터를 타고 재빨리 도망친다. 그러자 잽은 지원 요청을 위해 체인에게 연락한다.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트럭에서 나온 생명체가 그들을 쫓아와 공격하기 시작한다. 공격을 시작한다. 그들은 넘어지고 그 생명체는 러만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 시바라바라는 사람에게 러가 자신의 환영을 간파할 수 있다고 알린다. 그러고는 러를 붙잡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 생명체는 러의 옷깃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러를 데려가기 전에 잽은 자신의 피로 러에게 표식을 남긴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잽은 자신의 피로 표식을 남긴다.
체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 그녀는 전화로 자팩에서 소식을 이미 들었고 공격자를 추적하기 위해 러에게 남겨진 피 자국을 따라갑니다. 한편 레어는 끔찍한 장소의 트럭 안에 있으며 괴물은 그에게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하고 대신 어떤 플라스틱 봉투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 질문합니다. 괴물은 그들이 모두 살아있고 신선한 음식이 되기 위해 진공 포장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혐오감을 느끼며 인육은 오래전에 금지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때 우연히 시바라바라는 또 다른 괴물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의 불만이 우습다고 느끼며 지금까지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의 환상을 통해 본 적이 없었던 그는 신들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한편 리머 본부에서 의사가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전화로 제프의 혈흔 표시가 설명할 수 없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스티븐은 제프가 자신의 피를 러와 연결했음을 빠르게 추론하고 그에게 뻗어있는 가느다란 실이 생겼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트럭이 멈추면 그 실을 점화할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러를 찾을 수 있다. 트럭 안에서 러는 시바라바의 소나귀에서 힘겹게 저항하며 그것이 자신의 눈을 검사하기 위해 눈을 강제로 뜨게 하고 곧 그의 눈을 해부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운이 없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원숭이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포로의 인식을 조작하는 능력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초음 속 원숭이를 보게 만든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생물 야하비오가 그를 질식시키기 시작하지만 리오는 다시 한번 그의 힘을 사용하여 모두를 공포스러운 환상으로 압도한다. 환상을 견디지 못한 운전자는 제어를 잃고 트럭이 전복된다. 그 순간 잽은 혼란을 감지하고 그의 혈맥을 점화하여 클라우스와 스티븐이 있는 트럭으로 체인을 안내하며 뒤따른다. 그들은 신속하게 잔해에 도착하고 스티븐은 쉽게 생물체 중 하나를 처치합니다. 클라우스는 그의 악명 높은 피무술로 야하비오와 시바라바를 전멸시켜 그들의 잔인한 음모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러는 붕대에 감싸인 채 침대에 누워있고 스티븐은 19명의 실종자를 구한 것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환상 기법을 발견한 것에 대해 모두 특히 그를 축하합니다. 그는 농담처럼 클라우스가 러의 경호원으로 잽을 지정했는지 질문하고 클라우스는 잽이 거부해서 시도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웃으며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클라우스를 놀립니다. 이것은 러가 잽의 끊임없는 존재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그는 마침내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어 잽의 모든 공격과 훔친 피자에 대해 저주합니다. 며칠 후 러는 회복하기 시작하고 병원 부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묘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불안하게 음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고 그녀는 묘지가 섬뜩한 이유 때문에 그녀 외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놀라게 하고 자신을 화이트라고 소개합니다. 여가 유령이라고 캐주얼리 털어놓기 전에 오는 그녀의 사진을 찍고 농담으로 그녀를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여는 웃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유령이라고 주장하고 장난스럽게 에게 뛰어든다. 짝 놀란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나지만 방의 절반과 물이 사라지고 거대한 괴물이 밖에 나타난 것을 발견한다. 집주인이 와서 그에게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퇴거를 통보합니다. 괴물 덕분에 고급 호텔이자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모에모, 물 곳이 없어 그는 레드버의 사무실로 가서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스티븐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길버트에게 급여를 러가 여러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의 급여를 인상하고 집에 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다. 솔직히 러가 순전히 수치심과 자기 혐오만으로 살아남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다. 길버트는 동의하며 이미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레러가 표준급여만 받겠다고 고집하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가난한 것을 즐기는 계획에 있는 것 같아. 잽은 러의 머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불평을 늘어놓으며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는다. 인간처럼 보였지만 계속 싸운 상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머리가 잘리는 것,
스티브는 이 사건이 엔젤이라는 위험한 마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일시적으로 신체 상태를 변화시키고 잽과 체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스케일.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초음속 원숭이는 러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시선을 아래로 돌리고 자츠프는 공포에 질려 러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자투해온 러를 안정시키고 팀은 최선을 다해도 엔젤 스케일 마약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한편 클로스는 한 소녀 이름의 KK와 만나 함께 거대한 자동차로 저택에 가고 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이상한 주변 환경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들이 가고 있는 곳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저택 밖에 도착했을 때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랜드 마스터 코르사카 볼첸코를 발견하고 그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그 남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함께 이상한 저택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알터 세계에서 매우 잘 알려진 중요한 보스인 돈 이루카를 만나게 된다. 그는 즉시 체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스피어라는 체스 같은 게임보드를 소환한다. 클로스는 그를 멈추고 하루에 프로스피어 게임을 2번 할 계획인지 질문한다. 돈 이루카는 그가 좋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큰일은 아니다. 그래서 클로스는 그에게 코르사코프가 인류 최고의 정신 중 하나라고 경고하며 이 불쌍한 사람이 제정신을 잃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코르사코프는 자신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보장한다. 그가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방에 들어서자 클로스는 그에게 체크메이트를 목표로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이 조언에 당황하게 된다. 매치 전에 그는 대담하게 돈 이루카에게 그의 나라에 핵무기 접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는 코르사코프가 게임에서 9시간을 버티면 허락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대담하게 10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선언하며 KK는 그를 비웃게 만든다. 그의 것. 그는 또한 돈 이루카에게 클로스와 KK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소식이 공공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공공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의하지만 클로스가 뒷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며 실패할 경우 그의 목숨이 걸려있다고 말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클로스는 KK에게 자신이 돈 이루카와 대결한 적이 있으며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겨우 버텼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복잡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하게 코르사코프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가자 그는 2분 남짓 남기고 주저하며 패배를 알게 되고 땅에 쓰러진다. 돈 이루카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지만 클로스가 개입해 자신의 경기가 끝난 후로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다. 돈 이루카는 동의하며 힘든 99시간 경기를 제안하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이기면 엔젤 스케일의 정보와 밀매 경로를 보상으로 요청한다. 이를 듣고 KK는 갑작스럽게 공포에 질려 돈 이루카가 클로스의 코르사코프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두 경기를 설정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게임을 위해 경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라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돈 이루카는 클로스를 자극하며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질문하고 코르사코프가 그의 죽음을 요청했다고 밝힌다. 그는 이에 개의치 않으며 인류의 본질적인 약점이 종종 사람들을 자존심 없이 행동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지만 어떤 좌절이나 배신도 그의 원칙이나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클로스는 99시간 도전을 성공적으로 견뎌내고 승리한다. 약속대로 돈 이루카는 엔젤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르사코프를 석방한다. KK는 즉시 정보를 리브라에 전달하여 그들이 마약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공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리오는 화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가 찍은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고
그녀는 매료되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두 사람은 그들의 특별한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연결을 나눕니다.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있는 에레오는 생각에 잠겨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괴물들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눈부신 빛을 내뿜고 그들의 다양한 존재가 주변 세계를 밝힌다고 관찰합니다. 블랙이라는 남자가 그를 방해하며 도시의 놀라운 통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주민의 50%가 괴물이고 20%는 출처가 불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9%는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롭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는 주저하며 남은 5%에 대해 묻습니다. 블랙은 모호하게 대답하며 이 집단은 일반 눈으로 볼 수 없고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후 리브라의 멤버들이 활기차고 혼란스러운 파티를 열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리오는 홀로 비참한 패배자처럼 앉아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불쌍해해 주세요. 케이크를 가져다 주길 바라는 듯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옆에 있는 뚱뚱한 남자, 패트릭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늙은 이모들처럼 수다를 떨고 있어.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모두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러만이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앉아있지. 패트릭은 이 상황에 화가 나서 그를 바퀴벌레처럼 짓눌러서 러가 마침내 입을 열게 해. 클라우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러는 최근에 신비로운 형체를 보았고 그것이 밝은 붉은 날개 모양의 빛을 내뿜었다고 말해.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모두가 그 주위에 모여서 듣기 시작하고 방이 긴장된 침묵에 빠지면서 그는 점점 부끄러워져. 파티의 활기찬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두가 긴급하게 압박을 가해. 그가 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요청하며 심지어 비교를 위해 빨간 물체를 꺼내기도 했다. 그의 사회적 기술은 너무 뛰어나서 벽조차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잽은 그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무뚝뚝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뱀파이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리오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클라우스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신비로운 뱀파이어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그룹의 이전 흥분이 가라앉고 그들은 그것과 마주쳤을 경우의 전투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스티브는 전문가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이 편안히 쉬어도 된다고 말한다. 호기심이 생긴 리오는 자팩에 이 소위 전문가에 대해 물어보며 심지어 그는 전문가는 다름 아닌 블리츠 T. 에이브러임스라고 설명하며 짜증을 내는 듯하다. 그는 행운의 에이브러임스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블리츠가 유명한 뱀파이어 전문가이자 클라우스의 전 멘토라고 덧붙인다. 그의 행운, 아니 오히려 그를 따르는 혼란은 전설적이다. 레어는 곧 블리츠가 극적인 등장으로 즉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의 등장으로 혼란이 발생한다. 그는 극도의 목소리로 자프를 부르며 다시 한번 거리에 혼란을 일으킨다. 다시 혼란이 일어난다. 자프와 레오는 슈퍼마켓에서 나오며 그 소리를 듣고 얼어붙는다. 그는 자프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공격하며 인근 트럭을 우연히 부딪히게 만든다. 충돌할 것이다. 유리 조각이 잽을 향해 날아가 그의 이마를 가격하고 금속 조각이 러의 머리를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그때 블리츠가 그들에게 다가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다. 나중에 리브라 사무실에서 길버트는 그들의 도착을 이미 예상했다고 무심코 언급하고 이를 들은 블리츠는 자신이 계획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에 놀란다. 길버트는 공항의 혼란이 그의 매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성격을 나타내는 징후였다고 설명한다. 잽은 미소를 지으며 러에게 블리츠의 별명과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는지 묻는다. 팀은 그의 도착 소식에 이상하게 반응하고 러는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인정의 의미로 블리츠는 극적으로 잘린 팔을 드러내며 종이를 쥐고 그 연결고리를 설명한다. 엘더 13 엄청나게 강력하고 영원한 존재들의 집단과의 관계를 이 존재들은 비범한 재생 능력을 가지며 사실상 무적이다. 그는 그들과의 비극적인 만남을 회상하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한다. 사상자가 발생한
블리츠는 그 종이에 그들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며 럴에게 특별한 눈으로 읽어보라고 요청한다. 러가 복잡한 텍스트를 해독하려 할 때 그는 타오르는 불꽃과 반짝이는 빛의 환상에 압도되어 일시적으로 얼어붙는다.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블리츠, 클로스, 잽, 그리고 런은 영원한 공허, 음산하고 불길한 장소로 향한다. 그들은 헐살렘의 심장 위에 위치한 중앙역에서 잠시 멈춘다. 그곳은 깊고 험악한 곳이다. 블리츠는 레오에게 눈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면 즉시 눈을 감거나 이상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라고 경고한다. 러가 시면을 바라볼 때 그 긴장감은 그의 눈을 아프게 갈라놓아 그를 부상당하게 만든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블리츠에게 13개의 존재 이상을 보았다고 밝힌다. 공허 속에 숨어있는 존재들. 한편 길버트는 클로스에게 연락해 FBI가 리브라에 도움을 요청하여 엘더 클래스의 혈통을 저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KK와 스티브는 역으로 달려가 뱀파이어의 구울 창조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그들의 기술과 정밀함으로 그들은 구울들을 신속하게 처치한다. 체인은 전체 싸움을 기록하고 클로스에게 스트리밍하며 그는 합류하기 위해 급히 돌아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영상을 보면서 그는 깊은 분노로 가득 찬다. 마치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12번째로 다시 보도록 강요받은 사람이 스티븐이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라고 확신시켜주지만 그는 지금 당장 승리를 거머쥐고 싶어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기차와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그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며 강력한 기술로 뱀파이어 토니오를 물리친다. 그는 이어서 발시라는 또 다른 뱀파이어와 맞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놀라게 한 뒤 그녀를 봉인한다. 한편 클로스와 나머지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 전투를 지켜보며 그에게 말한다. 너가 그의 시력으로 뱀파이어의 약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전투 후 그는 화이트와 만나 그들의 독특한 생존 본질에 대해 생각한다. 미래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한다. 그러나 리브라 멤버들의 확고한 결의로 타오르는 아우라를 관찰하면서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마음은 블랙과의 이전 대화로 돌아가고 블랙은 남은 5%의 인구를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블랙이 언급한 깊은 진리에 대한 암시와 러가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이 떠오른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그는 그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이후 러는 화이트의 병실을 방문하지만 빈 방만 발견한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묘지에서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편 블랙은 팸스에게 연락하여 그의 친구이자 신비롭고 불길한 절망의 왕을 소개한다. 다음 날 아침 화이트는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눈 visibly upset하며 런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전의 상호작용을 마음속으로 되짚어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으려 한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이야기할수록 그녀는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다. 기분이 안 좋다. 이미 여러 번 망쳤을 때 숨쉬기 위해 사과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너무 많이.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해 점점 더 불안해진다. 나중에 잽과 외출했을 때도 그는 계속 침울해하고 잽은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그를 기분 좋게 하려고 뭔가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레어는 다가오는 회기에 늦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팀의 나머지와의 미팅. 잡이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자 두 사람은 잡과 작은 언쟁을 벌입니다. 음식을 시간표보다 우선시하는 것과 러가 일정을 지키기 위해 고집하는 모습. 러는 그의 눈을 조종하고 상대방의 방향을 틀도록 시도하지만 그들의 녹아내림으로 인해 자프는 그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들의 격렬한 논쟁은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기계가 거리를 질주하며 근처 대형 트럭을 파괴하고 불을 붙입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해 두 사람은 초기 혼란을 겨우 피하고 기계가 접근하면서 빠르게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기계는 가까스로 트럭을 폭발시키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며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기계는 가까스로 트럭을 폭발시키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며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도망칩니다. 레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스쿠터에 매달려 있고 자프는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러가 이렇게 무력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 이 악몽에서 도망치는데 더 나은 운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손잡이를 놓치고 떨어지게 되고 망가진 트럭 옆에 걸리게 된다. 그의 공포 속에 이것은 즉시 알리가라의 주목을 끌게 된다. 알리가라는 강력하고 괴짜 같은 적으로 그녀의 괴물 같은 차량에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온다. 한편 클라우스와 블리츠는 백발의 남자 도그 허머를 찾아간다. 놀라움과 따뜻함이 섞인 인사로 그들을 맞이한다. 마지막 만남이 꽤 오래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 이후로 행복한 재회는 짧게 끝나고 블리츠는 알리가라의 귀환을 개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이 사실은 처음에 개에게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데 그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는 듯하다.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의 몸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존재 델드로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뀐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블리츠는 알리가라가 그들을 다시 포획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세히 설명한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거리로 돌아가 알리가라는 기쁘게 러를 붙잡고 그를 꽉 껴안는다. 고통받는 국수처럼 팔을 휘젓는다. 그녀는 뒤틀린 완벽한 파트너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델드로와 도브를 합쳐 이상적인 남자친구를 만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녀는 델드로의 외모에 얼마나 불만이었는지 불안한 기쁨으로 설명하며 그를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면 그녀는 험악한 성형외과 의사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러는 완전히 겁에 질려 그녀가 자신을 인질로 삼거나 그의 독특한 능력을 이용할 생각인지 nervously speculate 한다. 그러나 알리가라가 그의 가정을 빠르게 무시하며 그녀는 레버리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독과 델드로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클로스가 독과 브로디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고 알리가라를 본다. 독은 그녀가 자신에게 수행한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실험의 조각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의 분노가 치솟고 그는 그녀의 괴물 같은 트럭에 달려들며 브로디를 소환해 그를 보호막으로 감싸게 한다. 분노로 가득 차서 그는 차량에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그 차량이 너무도 튼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 바보 좀 봐. 트럭을 주먹으로 치고 있어. 마치 그게 기분 나쁠 것처럼. 잠시 그의 진행을 멈추게 했지만 걔는 슈퍼히어로가 찡그릴 만큼의 힘으로 뒤로 날아간다. 그 광경에 재미를 느낀 알리가라는 러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고 그의 연애 생활에 대한 침입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녀 자신의 삶은 지금 엉망이니까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짝사랑이 있는지 묻고 그의 대답이 머뭇거리거나 어색하면 그녀는 그를 완전히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녀의 트럭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고 그녀는 걔와 델드로를 추적하는 데 다시 결심을 다지며 어두운 로맨스를 되찾으려 한다. 스티븐이 그에게 조정된 계획을 전달합니다. 초기 패닉을 극복하고 리오는 스티븐의 지시를 귀에 깊게 듣습니다. 그는 트럭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로 안내해야 합니다.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그는 거대한 차량을 기적처럼 조종하며 장애물을 피합니다. 만남의 지점에 가까워지자 KK는 트럭을 지키고 있는 괴물들을 제거하고 스티븐은 그의 얼음 능력을 사용해 타이어를 얼립니다. 트럭이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차량은 멈추고 클라우스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는 트럭을 발사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공중, 독과 델드로는 결정적인 타격의 기회를 인식하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한다. 공격. 독은 그들의 결합된 힘을 빠르게 평가하고 이것만으로는 트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델드로에게 모든 힘을 하나의 거대한 펀치로 집중하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는 충격에 대비한다. 델드로는 처음에는 주저하며 독에게 미칠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만 결국 동의한다. 두 사람은 비범한 공격을 퍼붓고
거대한 차량을 장대한 폭발로 오블리테라팅한다. 폭발. 하늘은 파괴된 트럭의 파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잔해가 지역의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잔해가 떨어지는 가운데 런은 그 여파에 휘말려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충돌할 것 같은 순간 창이 나타나 그를 공중에서 잡아냅니다. 두 사람은 재빠르게 자프의 피로 만든 임시 그물에 착지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런은 화이트를 발견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떠올리며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패배자처럼 그는 구석에 숨어 조용히 그녀를 지켜봅니다. 잠시 후 그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나가는 길에 손익은 그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며 그의 짜증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무한한 시간처럼 느껴진 후 그는 파이널리 용기를 내어 화이트에게 함께 영화를 보자고 초대한다. 그녀가 동의하자 그는 안도하며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러 나간다. 영화가 관객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어리석은 그녀는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한다. 걱정스러운 런은 사과하며 영화가 그에게도 울고 싶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가족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여동생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게 둔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한다. 그의 취약함에 감동받고 측은함을 느낀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시킨다. 사람이야. 그녀는 그가 이미 충분히 가까운 것 같아도 더 가까이 앉더니 부드럽게 그의 품에 팔을 감싸며 위안이 되는 포옹을 제공하여 그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인생 전반에 걸쳐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할 유형의 남자일 것이다. 러가 버거를 사서 분주한 거리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트럭에 치이는 것을 본다. 놀라고 깊이 걱정한 그는 다친 남자를 확인하려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달려간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전혀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 낯선 사람은 무심하게 설명하기를 그의 골격 구조가 특별하다고 한다.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의 겉보기에는 무적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브레이크보다 더 열심히 작동하는 뼈가 있다니 좋겠네요. 상대방은 주저함 없이 화제를 바꾸고 기묘하게 러에게 버거를 달라고 요청하며 트럭에 치이고도 여전히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어하는 뼈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한편 트럭 운전사인 마틴과 로저는 곧 그들의 차량에서 나와 눈에 띄게 동요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의 무모함에 크게 불평합니다. 솔직히 그들의 트럭은 매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햄버거를 계속 주장하자 긴장이 감돌고 운전자의 짜증을 무시합니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로저는 불만을 토하며 마지못해 반쯤 먹은 햄버거를 낯선 이에게 건네고 그 낯선 이는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반쯤 먹은 치즈버거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후 런은 리브르 사무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제비, 햄버거를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햄버거를 건네자마자 잽은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의 오디션을 보는 듯한 제로의 동물들 한이 빼어 물고 그는 대붕괴 이후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들만 살아남았다고 말하며 버거 포장지에 더 이상 그림이 인쇄되지 않는 이유는 이계 존재들이 외부인이 자기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두 사람과 잽 사이에 이계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잽은 그들이 인간들에게 종종 괴물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이 대화는 러의 마음속에 남아 그는 나중에 화이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다. 화이트는 서로 다른 종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려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오해에 대해 생각하며 특히 이계 존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피자에 파인애플을 얻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하는데 차원간 존재들을 같은 곳에 모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런은 기적적으로 낯선 사람 네일을 다시 만나고 마틴과 로저가 그에게 버거를 배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두 쓰레기통 같은 녀석들이 고속도로 강도 행위를 부업으로 바꾸다니. 하지만 그는 그들이 네이에게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부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운전자가 떠난 후 그는 그에게 자신이 쓴 돈으로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버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이는 체념한 목소리로 이를 인정하며 자신이 직접 버거를 살 수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를 이용하고 있다. 그의 처지에 감동한 런은 그를 위해 공정한 가격에 버거를 사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은 금세 버거와 감자튀김을 나누며 일상이 생긴다. 감자튀김을 나누며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하고 유대감을 쌓는다.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다. 그들은 가까워지고 네이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와 고난을 털어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는 자신과 어머니 모두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그들의 새롭게 발견된 것에 씁쓸한 감정을 더한다. 우정. 한편 마틴과 로저는 로저가 논쟁 중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공영에 처한다. 마틴은 상황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전 중에 다시 네일을 치게 된다. 이 두 광대는 자동차 보험 회사를 홀로 지탱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 좌절하고 화가 난 로저는 불쌍한 사람을 마치 그의 잘못인 양 때리기 시작한다. 마틴의 항의와 그를 막으려는 시도를 무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네이의 몸이 빨갛게 변하고 그는 강력한 포자를 분출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린다. 로저는 어리석음이 정말로 빠르게 퍼지는 유일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스포어보다 가스 마스크로 보호받으며 마틴은 로저를 재빨리 붙잡고 현장을 탈출한다. 네이가 자신이 곰팡이라고 했을 때 그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다. 다음 날 런은 네이를 기다리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더 걱정이 커진다. 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셰이는 스티븐에게 전날 밤 보고된 신비한 대량 실신과 기억 상실 사건에 대해 알린다. 사람들이 갑자기 지난 13시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한다. 그 사건에 대해 이 이야기를 엿들은 그는 네이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찾으러 나선다. 그를 지치지 않고 수색한 끝에 그는 결국 그를 찾지만 그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지난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조합하기도 전에 마틴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기절시키고 그와 네이를 납치한다. 의심스러울 때 가장 어리석은 범죄자들은 항상 계획된 납치와 폭행을 선택한다. 마틴은 로저와 함께 러와 네이를 음침하고 어두운 공간에 묻고 네이를 가차없이 계속해서 폭행한다. 그의 폭언 중에 그는 네이의 붉은 형태가 포자를 방출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최근 사건과 계획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며 이를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버섯 균사체를 채집하고 점점 커지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이다. 레오는 이것이 가장 복잡한 급속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중 가장 그렇다. 네이가 다시 붉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어떻게든 일어나서 마틴의 이론을 확인한다. 네이는 소중한 추억을 잃고 싶지 않아 버섯 균사체를 억제하려 애쓴다. 그와 함께했던 햄버거를 먹었던 순간들 말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틴과 로저는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러는 눈으로 일시적으로 결투를 멈추지만 화가 난 마틴은 러에게 공격을 가한다. 박쥐. 이것은 네이의 압도적인 분노를 촉발시켜 그가 완전히 변형되고 거대한 포자 폭발을 방출하게 하여 또 다른 광범위한 기억상실 사건을 초래합니다. 이번에는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의 지난 2주간의 기억이 지워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런은 병원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우나 다치지는 않고 곧 퇴원합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의 각성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그가 2개의 햄버거를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갑작스러운 물결을 느끼고 눈물이 나지만 왜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인 연결에 이끌리듯 2개의 버거를 사러 간다. 그 순간 네이가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그에게 달려오고 마치 예정된 것처럼 다시 한번 트럭에 치인다. 그의 트럭과의 관계는 매우 유독한 연애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자주 다시 만나고 헤어지는. 상당히 다치지 않은 채로 그는 태연하게 털어내고 즉시 러에게 버거 하나를 요청한다. 마치 겪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대자비에 그는 버거를 건네주며 그만두기로 한다. 이 상황에 이상하면서도 어딘지 편안한 익숙함에 의문을 품게 된다.
나중에 그는 화이트를 방문하고 지하철에서 어렴풋이 본 소년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오빠로 소개하고 그는 자신을 블랙이라고 소개한다. 러는 그들의 역동성에 흥미를 느끼며 그들의 관계와 공유된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러와 블랙은 점심을 먹으며 러가 조심스럽게 화이트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상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블랙은 그녀가 심장이 약하다고 설명한다. 그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지며 그는 이전에 그녀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던 일을 떠올린다. 점프스케어와 큰 폭발이 있었던 영화였다. 대화는 비비안이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으면서 갑작스럽게 전환된다. 러에게 튀어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액체는 신비롭게도 공중에 잠시 떠 있다가 결국 그를 적신다. 놀란 그는 사과하는 블랙을 바라보고 블랙은 자신의 사이 능력을 드러내며 커피가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오랫동안 참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랙의 능력에 감탄한다. 나중에 림버에 가서 러는 사무실의 이상한 침묵을 눈치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제비없다. 보통 그는 클로스를 팔씨름으로 유도하거나 완벽한 버거에 대해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아니다. 러가 무엇이 그를 방해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그의 전화가 울린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잽은 클로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극적인 표현으로 그가 인질로 잡혀 있으며 클로스가 개입하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전화를 끊기 전에 그는 자신이 잡혀 있는 장소에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초대되었다고 암시한다. 클로스와 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떠들썩한 관중이 가득한 지하 경기장으로 안내된다. 클로스는 오즈라는 남자와 맞서 그의 빚이 해결되었는지 요구한다. 오즈는 신비로운 미소로 대답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그날 밤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결과 클로스가 더 나아가려 하기 전에 군중에게 붙잡혀 링으로 밀려 들어간다. 링으로. 주최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며 이벤트의 규칙을 설명한다. 무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싸움은 1대1로 진행되고 경기장에서의 성공은 클로스에게 잽을 만날 기회를 준다. 클로스의 첫 번째 상대는 강력한 전사 그레고르로 발표된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레고르는 점쟁이 노스에게 기습을 당한다. 점쟁이 노스는 상대를 벨이 울리기 전에 제압하는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치열한 전사다. 벨이 울리기 전에 주글러가 다음으로 링에 들어와 클로스와 싸우기로 합니다. 잡히 멀리서 지켜보며 그레이고르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만 오드는 차분하게 주글러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클로스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잡은 설득력 없이 반박하며 주글러는 억제력을 보일 수 있지만 클로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명성대로 그는 주글러를 쉽게 처리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가 선포되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지만 오즈는 그에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싸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이 러는 경기장에서 잡을 찾기 위해 몰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는 그레고르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레고르는 의식을 되찾아 자프의 친구로 착각하며 맨주먹 싸움의 복잡함에 대해 란팅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레어는 상황이 자프에 의해 조작된 설정임을 깨닫게 된다. 자프는 아마도 패스트푸드 가게에 있는 감자튀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언더그라운드 싸움 클럽을 개인 채권 추심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전부다. 그는 그런 놈이다. 그레고르는 경기장 관중의 피를 갈구하지 않고 맨주먹 싸움의 예술에 열정적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들은 단순히 열정적일 뿐이다. 링 안에서는 클로스가 상대를 연이어 쉽게 처치하며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 마그가 진행됨에 따라 zap은 점점 불안해지며 오즈가 지금까지의 구경거리에 만족하는지 소리내어 의문을 제기하지만 답변 대신 그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이 링에 뛰어들어 클로스에게 직접 도전장을 내민다. 아나운서는 아레나의 주인이 링에 들어가면 판돈이 올라간다고 선언하며 아레나 자체의 소유권이 이제 걸려있다고 말한다. 클로스와 오즈는 격렬한 전투를 시작하고 후자는 클로스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클로스가 형태를 바꾸며 오즈의 머리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폭발하면서 그가 블러드브리드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블러드브리드는 오즈를 오락으로 이용했다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그를 제어하고 있다. 클로스를 엄청난 힘으로 울타리에 던진 후 블러드브리드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군중을 경악하게 한다. 잽은 나중에 클로스에게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악당들이 클로스의 전투 능력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 런은 그의 뻔한 거짓말에 짜증을 내며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그는 클로스의 피로를 이용해 자신의 공격을 시작하고 마침내 그를 이기려 한다. 예상대로 클로스는 쉽게 방역하고 또 다시 그를 무찌르며 럴을 좌절하게 만든다. 잡생각하기를 콜스를 이길 수 있다고는 개미가 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 그런 건 착각에 불과해. 그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야. 나중에 런은 블랙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할로윈에 대해 이야기하며 블랙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온 곳에는 사탕이나 축제가 없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축제 대신 사람들은 영혼과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캐묻지 않고 그가 블랙을 내려놓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데 판무와 여러 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 차례라고 선언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함성 소리가 들린다. 그룹으로부터 일제히 들려오는 함성은 또 다른 신비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르와 블랙이 함께 앉아 대규모 붕괴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통찰력 있는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있다. 이 비디오는 그 사건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다. 비디오는 재앙이 두 세계를 강타하며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퍼뜨린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그리고 양차원의 숙련된 캐스터들이 함께 모여 더 큰 황폐화를 막기 위해 협력한 모습을 강조한다.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 그 어두운 분위기는 상황의 중대함과 관련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더 큰 재앙에 직면한 엄청난 도전을 강조한다. 사건.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 그 어두운 분위기는 상황의 중대함과 관련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더 큰 재앙에 직면한 엄청난 도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직면한 엄청난 도전을 강조한다. 재앙. 한편, 잽은 평소처럼 자기 만족적인 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박, 과도한 정크푸드 폭식, 그리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집념으로 여성을 쫓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루저 역할에 오디션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에게 특히 매료됩니다.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는 매일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부끄러움 없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반복해서 요청하지만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거절합니다. 인간 쓰레기 더미가 올림픽 종목이라면 그는 매번 금메달을 따낼 것이다. 매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끊임없는 식당 방문과 기름진 패스트푸드에 대한 과도한 탐닉으로 인해 그의 배 주변에 눈에 띄는 볼록함이 생기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비밀리에 이를 비웃는다. 하지만 그는 크게 무관심하다. 그가 체중 감량 광고의 역할을 오디션 보는 것처럼 보인다. 점점 더 짜증이 나고 그의 뻔뻔한 행동에 질린 여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남자 때문에 체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괴롭히고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의 충격과 수치심 속에 여자는 결국 그의 행동을 폭로한다. 체인 앞에서 그와 체인 사이에 격렬하고 뜨거운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논쟁이라기보다 치와와가 도베르만에게 짖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것이 곧 짓밟힐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언쟁은 스티븐이 급한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중단된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도에서 혈액 게이트가 열려 반쪽의 혈통이 할사란의 구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상황의 긴급성과 잠재적 위험을 인식한 청소년은 즉시 행동에 나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혈족이 한 남자와 치열하고 폭력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KK와 스티븐은 그들의 방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혈족을 빠르게 식별하고 그것에 대해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사프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자 두려움에 마비된다. 그는 기본적인 위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는 블러드 브리드는 합동 작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합동 공격을 피해가고 손상된 형태를 재생하기 시작한다. 낯선 남자는 인상적인 범위의 고급 기술을 시연한다. 혈족을 빠르게 제압하고 그것을 진정한 따뜻한 아르로 되돌린다. 일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스트레인저는 zap을 주요 예로 들어 이 형태가 혈족의 최종자가 포괄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룹에게 설명한다. 스티브는 남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용되는 기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결국 스트레인저가 마스터 라주라는 것을 깨닫는다. 라주는 전체 그룹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의 분노의 대부분을 zap에게 쏟는다. 그는 zap이 그의 방황하는 제자라고 밝힌다. zap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는 오히려 창피한 사람 같은 존재다. 파티에 초대되지 않고 나타나서 망쳐버린다. 그는 그를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 데려가라고 요구하지만 팀은 그의 임무에 대한 zap의 중요한 역할을 설득한다. 마지못해 그는 zap가 머물도록 동의하지만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려운 시험을 부과한다. 그는 그가 진짜 따뜻한 알을 중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혈통이 알 안에서 재생되고 있으며 제 AP가 동시에 6개의 눈을 모두 타격해야 적대적이지 않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가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라주는 알 주위에 강력한 보호 장벽을 형성하여 그를 안에 가두고 나갈 수 없게 한다. 패닉에 빠진 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zap은 실행 가능한 전략을 찾으려고 애쓴다. 한편 차이는 장난스럽게 자신이 추구해온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로맨틱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가장한다. 그녀의 괴롭힘은 너무 잔인해서 전쟁 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소식을 듣고 zap은 다시 힘을 얻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 모든 가능성을 이겨내고 동시에 6개의 눈을 정확히 타격하여 알을 중화시킨다. 라주는 그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를 축하하며 이 드문 순간 그의 집중력이 잠자는 자신의 집중력에 필적한다고 유머러스하게 언급한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운 좋은 것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뚜렷한 결정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최고의 제자임을 확인한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zap은 체인의 전화를 잡고 안제리카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행방을 알아내려 하지만 시간만 알려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듣게 된다. 그녀가 또다시 그를 속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zap의 연애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컴이 되었지만 실제로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블랙 앤 화이트웨이의 사적인 감정적인 대화에서 레오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묻는다. 화이트는 병원에서 리오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리컨스하지만 블랙은 그녀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요구하며 그 만남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다. 그에게 그는 리오가 지하철에서 그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점점 더 리오가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그는 화이트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우려를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한다. 물론 문제를 묻어두면 항상 잘 해결되니까. 나중에 리오는 혈족에 대해 그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여 그 진짜 이름을 밝혀내지 못해 팀이 그것을 봉인할 수 없게 된다. 라주가 싸움을 알아차리고 의견을 제시하려 하지만 그의 암호 같은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 클로우스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 난관이 혈맥의 몸통 절반만 있고 특히 심장이 빠져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한다. 손톱이 상황을 조합하여 이 어려움이 아마 혈족의 몸의 절반만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마음이 뚜렷이 부재 중 팀이 실종된 절반의 가능한 행방을 논의할 때 그는 그의 후배 제자가 오는 중이라고 가볍게 언급한다. 한편 블랙은 부모님 무덤을 방문하여 위안과 답을 찾습니다. 그 안에 혼란. 그곳에서 그는 절망의 왕과 대면하며 속내와 분노를 표출한다. 제 상황. 렉은 자신이 왕이 자신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지만 가 화이트를 자신의 계획에 연루시키는 것을 명백히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러나 왕은 블랙의 항의를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축하며 이트의 행동이 순전히 그녀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명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은 그냥 취미일 뿐이다. 렉이 필사적으로 통제를 되찾으려 하자 절망의 왕은 완전히 의 몸을 장악하게 되고 블랙은 무력감과 절망, 회로 가득 차게 된다. 주는 그룹에게 그의 새로운 제자가 바로 정당한 유명한 북두칠성 혈통의 샤니토아 지부의 후계자 기술이다. 그는 자프가 강코츠치 지부를 대표하지만 두 지부는 원래 하나의 통합된 스타일의 일부였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불평하며 이를 자프의 부족함과 기술에 대한 헌신 부족으로 돌린다. 그는 만약 자프가 더 강하고 더 훈련을 받았다면 원래 두 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가 여자 쫓는 데 시간을 덜 쓰고 자신의 발놀림에 더 집중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프는 비판에 분명히 화가 나서 엄청난 양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마스터하는 복잡성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머지 팀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격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은 갑자기 혈종의 상반부가 존재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혐오스러운 생물의 괴상한 상반부가 도착하는 비행기 앞부분에 융합된 것을 알게 된다. 그 생물의 기괴한 상반신이 스스로 결합한 것이 분명하다. 다가오는 비행기의 앞부분, 그런 충격적인 광경은 팀을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현재 혈종의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비행기가 라주가 새로 소개한 제자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의 모집 기준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자스프의 애인 목록마저 우아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의 채용 기준은 너무 낮아서 재배 데이트 상대 후보군이 더 좋아 보일 정도야. 고급스러워. 할설란의 부지에 접근하는 비행기의 기이한 광경이 팀을 긴장하게 만든다. 모두가 불가피한 재앙이 닥칠 것처럼 긴장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에 근접한 순간 괴물 같은 생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비행기를 폭력적으로 공격하여 중간에 파괴합니다. 발생한 잔해들이 화염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시리우스 도그하머와 델데라 브로디가 극적으로 등장하여 떨어지는 잔해를 힘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결합된 힘을 이용해 비행기의 앞부분을 붙잡고 근처 건물에 내리쳐 상황을 안정시킵니다. 혼란 속에서 여기서 내리치다가 중요한 단어인데 우아함은 분명히 그들의 훈련 매뉴얼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간신히 억제된 파괴의 모습으로 도그와 델데라가 보여준 원초적인 힘의 그룹이 경탄합니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클로스, 잽, 런은 즉시 뛰어듭니다. 행동으로 나서서 피족이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대치하려고 서두른다. 런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의 힘을 이용하여 피족의 전 명칭을 알아내려고 시도한다. 긴장된 순간의 집중과 고민 끝에 결국 그는 그 생물의 진짜 이름을 밝혀내고 이를 클로스에게 즉시 통보한다. 그러나 동시에 독과 델데라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레어를 붙잡고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타와 함께 말이다. 그들이 급속도로 내려가며 런은 이상하고 빛나는 빛을 인식한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아래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폭발하고 런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며 신비로운 현상에 깊은 불안을 느낀다. 두 개의 인간 파괴력으로 다뤄지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이제는 깜짝 불빛 쇼까지 있다. 팀이 재정비하는 동안 잽은 레이주를 도우려 찬하며 그의 새로운 제자를 돕기로 결심하고 놀랍게도 후자는 비행기 잔해에서 완전히 무사히 나타난다. 새로운 제자는 자신을 제드라고 소개하고 그의 모습에 잽은 잠시 말문이 막힌다. 제드가 반인반어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웃음에 빠지며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느낀다. 그러나 제드는 결코 웃기지 않으며 그의 반응을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이러한 불편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잽과 제드가 상당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레이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제드는 그의 물고기 같은 존재의 모든 섬유로 이 연결을 분명히 후회하고 있다. 그룹이 전투의 다음 단계에 대비하면서 블러드 브리드는
잃어버린 반쪽과 성공적으로 재회하여 완전한 형태로 변모하고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된다. 분명히 반쯤 완성된 악몽으로는 충분히 무섭지 않았던 것이다. 높아진 위협 수준은 팀이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며 지연이 헬셀린의 무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전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레이주는 측면에 남아있고 그의 침묵은 잽과 제드에게 행동의 책임이 그들 어깨에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행동할 책임은 오롯이 그들이다. 그의 침묵은 깊은 지혜로 오해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참담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각자의 훈련과 독특한 기법을 바탕으로 두 제자는 혈종에 대한 동기화된 공격을 시작한다. 그들의 동기화된 공격은 마치 두 명의 취한서 삼촌이 춤추는 것만큼 동기화되어 있었다. 결혼식에서 하지만 어떻게든 잘 됐어. 그들의 협력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어 클라우스가 들어가서 결정적인 일격으로 생물을 봉인할 수 있게 했다. 즉각적인 위험이 중화되자 팀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힘들게 얻은 승리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 후 레이주가 잽과 제드에게 다가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전반적인 실력 수준을 비판한다. 그는 그들의 혈족과 싸우는 능력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그의 혹독한 평가를 완화시킨다. 그는 큰 제스처 없이 그룹의 보살핌에 제드를 맡기겠다고 결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에게 귀중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는 갑자기 떠나고 제드는 순간적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서요. 강렬한 전투와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지쳐버린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어딘가에서는 절망의 왕이 팸과 알리구라와 만나 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모호하고 불안한 계획에 대해요. 그들의 대화는 알리구라가 신비한 유물을 꺼내면서 흥미로운 전개를 보입니다. 그 유물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장치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왕을 명확히 흥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그의 광범위한 계획에 있어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한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화이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그녀의 연약한 상태는 매 순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그녀는 절망의 왕이 처음으로 그녀의 형제의 검은색의 몸을 차지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고통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함께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깨어난 그녀는 방 안에서 절망의 왕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방에서 말입니다. 불안한 목소리로 그는 그녀에게 신비한 장치를 건네며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너의 눈을 빼앗는 것, 그 대가로 그녀는 사랑하는 형의 귀환이라는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형, 왕의 요구에 막대한 무게에 찢겨 그녀는 기억의 홍수에 압도당한다. 기억, 아버지와 형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들의 유대의 상징으로 블랙과 화이트라는 이름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 사랑과 상실로 가득한 이 기억들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눈앞에 놓인 불가능한 선택과 씨름하면서 눈을 빼앗거나 영원한 저주로 귀결되는 선택을 하게 될 만큼 운이 없는 상상을 해보라. 절망, 형에 대한 충성심에 묶여 있으면서도 왕의 요청이 가진 불길한 의미에 혐오감을 느끼는 그녀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릴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레어, 잽, 그리고 제드는 비비안의 다이너에 있어 햄버거를 즐기려 할 때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건물에 충돌한다. 제드는 빠르게 반응하여 러와 비비안을 위험에서 구해낸다. 잽은 제드가 떨어지는 잔해에 깔리지 않도록 개입한다. 그에게는 드문 영웅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는 보통 급여가 없거나 자랑할 기회가 없으면 누구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곤하지만 다치지 않은 그는 제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꾸짖지만 제드는 예상치 않게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함은 낙하하는 잔해보다 더 깊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주로 그는 주먹을 들어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부의 소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는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적들의 기습과 치열한 싸움 중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는 빠르게 제드와 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날 오전
러는 자츠프가 제드를 식사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그는 제드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하며 그들의 음식이 제드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는 재빨리 제드와 러를 부른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제드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하며 그들의 음식이 제드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제드를 초대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수상한 냄새가 나네. 그의 존재로 인해 하지만 자페 고집에 굴하지 않고 에로는 셋과만 나가자고 제안한다. 대신 셋과 함께 나가자고. 물론 제압은 빠지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포모는 사실상 성격의 일부분이었기에 그는 마지못해 그들과 함께 가기로 한다. 제가 있어도 말이야. 그는 앞장서서 그룹을 끌고 가며 점을 찍으려는 듯 초밥집으로 끌고 간다. 젯가 그곳에서 먹는 것에 주저함이 없자 그는 비꼬듯이 말한다. 그에게는 생선을 먹는 것이 마치 식인종과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자아픈 배달 음식과 남은 음식으로만 구성된 식단을 가진 사람이다. 일주일간 방치된 냉장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제드는 바다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먹는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문화에서는 그런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드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좌절한 러는 점점 더 기괴한 식당으로 그를 데려가는데 그 중에는 음식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비욘디안 셰프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제드는 동요하지 않지만 러는 격렬히 반대하며 그곳에서 먹지 말라고 애원한다. 몇 번의 더 기이한 식사 후 러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왜 그들이 그냥 정상적인 곳에서 먹지 못하는지 요구한다. 러의 폭발적인 반응에 짜증이 난 자프는 그가 제드를 위한 경험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젠는 자피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꼬며 말한다. 그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다니엘 로라는 사람이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1000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레기오카 형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다. 새롭게 등장한 마피아 가족으로 1000개의 중국산 파워수트를 갖추고 있다. 다니엘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항상 신중한 스티븐은 개입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그들의 개입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회를 노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의 행동을 촉구하려는 시도를 인식한 클라우스는 이미 눈에 띄게 흥분한 상태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겠다고 동의한다. 이후 블리츠는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고위 영혼 연합과의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연락한다. 이 조직은 대붕괴를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든 책임이 있다. 그 장벽은 대붕괴를 방지한다. 회의에서 그들은 안젤리카를 소개받고 그녀는 그들에게 고위 영혼연합의 주요 구성원인 엘더가 듣고 있다고 알린다. 엘더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는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 중 스티븐은 다니엘에게서 또 다른 전화를 받으며 전원 수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 사이 러와 그룹은 배고픔을 느끼며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합니다.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주인의 술에 취한 연인이 폭발하듯이 들어와 그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격렬한 대립은 싸움으로 번지며 싸움에서 나온 피가 음식에 튀깁니다. 역겨워하고 여전히 배가 고픈 그들은 떠나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 나섭니다.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그들은 자리를 뜨고 다른 식당을 찾아 나선다. 끊임없는 실망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마침내 레어는 한계를 넘어서 요구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에 자프는 그들이 처음부터 비비안의 디너로 가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러를 태우고 그들은 디너에 도착하여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1000명의 레지오카 형제들의 공격으로 몇 분 후 파괴된다. 형제들, 격렬한 전투로 몰리면서 그룹은 용감히 싸우고 먼지가 가라앉자 원래의 세우시 식당으로 돌아간다.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자매는 참치를 먹고 나서 아파서 하루를 병원에서 보낸다. 물고기에 대해 그렇게 많은 험담을 하던 남자에게 마침내 카르마가 찾아왔다. 이 시간 동안 엘다는 블리츠에게 리브라가 혈족과의 이전 전투에서 막 하나의 장벽이 파괴된 것에 대해 브리핑한다. 그는 파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그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킨다. 리브라에게 책임을 묻다. 장로는 장벽이 처음 세워진 지 3년 후 관련된 시전자의 행방이 잃어버려졌다고 밝힌다.
또한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시전자 커플은 사망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살아남았다. 그는 이어서 이 자녀 중 한 명이 이제 리그에 합류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절망의 왕은 부상당한 여성을 만나 그녀가 추적자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으며 그녀의 공격자들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의 처지에 흥미를 느낀 절망의 왕은 어둠 속에서 추적자들과 대면한다. 골목길, 치명적인 게임을 제안하며 그의 정체를 맞추라고 도전하고 성공하면 여자를 붙잡겠다고 약속하고 실패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를 조롱하자 왕은 그의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그 남자를 오블리테라팅합니다. 병원에서 레와 제드는 회복 중인 화이트를 방문합니다. 제드가 제프를 확인하러 나가자 러와 화이트는 예배당으로 물러납니다. 그녀의 이상한 태도를 관찰하며 그는 그녀가 이런 곳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그것이 그의 소르로 진정한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듯 욕조에 있는 고양이처럼 불편해 보였다. 욕조. 그들의 조용한 순간은 절망의 왕의 등장으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화이트의 설명을 기만으로 일축하며 그녀가 스스로 구원을 찾는다고 비난한다. 그것이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러를 향해 돌며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의 신의 전지전능한 눈을 요청한다. 그녀의 충격적인 요청에 러는 완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화이트는 부모인 벤자민과 엠마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시전자 가족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신적 능력은 그녀의 쌍둥이 형인 블랙과 달리 그의 능력은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 보인다. 그의 능력은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 보인다. 그의 능력은 때때로 통제할 수 없이 나타나며 특히 그가 울 때 그렇다. 그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지만 이 결정은 종종 그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게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 아무래도 정신적 능력조차도 그가 점심돈을 빼앗기는 것을 구해주지는 못한 모양이다. 점심돈을 빼앗기는 것을 구해주지는 못한 모양이다. 벤자민은 한 번 그녀에게 그들이 마법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마법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블랙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블랙이 개입하여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단지 블랙이 너무 심하게 망신을 당해서 모두의 문제로 만든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자 하던 그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그 취미는 그녀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무리의 소년들이 그녀의 카메라를 훔치고 블랙이 나서서 그들이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카메라를 다리에서 던질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어 카메라를 되찾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거의 익사할 뻔합니다. 카메라 하나를 위해 거의 버려 죽을 뻔한 것만큼 영웅적인 희생을 외치는 것은 없습니다. 팬보다 더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그에게 화이트는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며 살아남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간청한다. 물론 그는 듣지 않았다. 자기 보존이 그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으니까. 강점이죠. 나중에 그는 그녀가 완벽한 진흙을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떠올린다. 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공. 화가 난 순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것을 파괴했다. 질투 때문에 진흙공을 파괴하는 것은 주인공 증후군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조차도 그가 극단적인 소화병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에 그가 놀랐다. 뒤처지고 부족함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화이트는 그 사건이 그에게 깊은 감정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두 형제는 그 일을 회상하며 웃는다. 블랙은 그녀의 사진 촬영 기술을 칭찬하며 그녀가 잠자는 동안 사진을 찍으려 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진을 보여준다. 결과는 흐릿했지만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그를 포옹한다. 그의 배려심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흐릿한 스토킹 사진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지원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마법사로서 연습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법사. 성당으로 돌아와 황망의 왕이 검은색의 정신력을 이용해 러를 제자리에 고정시키자 화이트가 러에게 사과합니다. 황망의 왕이 검은색의 정신력을 이용해 러를 제자리에 고정시키자 화이트가 러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검은색이 황망의 왕에게 점령당했으며 러의 독특한 능력이 이 노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러의 독특한 능력이 이 노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 위에 이상한 장치를 장착하고 그가 쓰러지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그가 이런 일을 미리 알지 못했다니. 절망의 왕은 러를 전혀 다른 장소로 옮기고 신의 전지전능한 눈을 활용하기 위해 마법원을 사용한다. 그는 흰색이 인간이 아니며 부모가 그녀의 심장을 장벽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낸다. 이후 예배당에서 절망의 왕은 차가운 표정으로 흰색의 가슴을 쏘고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벽을 겨냥한다. 잠시 후 펜프가 그곳에 와서 러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때린다. 하지만 러는 차분하게 응답하며 사실상 죽었다고 말한다. 솔직히 그에게 맞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나머지는 완전 쓰레기였다는 걸 고려하면 그동안 자하프과 제드는 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색하고 있으며 매 순간 점점 더 절망하고 있다. 스티브는 클라우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리그가 캐스터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래야 장벽 수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마지막 한 명을 찾기 위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인다. 없어진. 장로는 천칭자리에게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는 메리 백베스 안에 있으며 그룹에게는 행동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펜프는 레어를 조롱하며 그가 블랙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컨테이너지만 그는 블랙을 제어하는 존재를 알고 있다. 러의 눈에서 호기심의 불꽃을 발견한 그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러가 이기면 펜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만 만약 지면 그는 머물기로 동의해야 한다. 솔직히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 남자에게 동전 던지기를 제안하는 것은 펜프의 정점이었다. 혼란스럽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러가 게임에 무관심해 보이자 그는 금세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정중한 거절 단계를 건너뛰고 분노 단계로 바로 간 것 같았다. 그만. 격려가 계속돼도 그는 연주를 거부하며 펜프는 그를 무시해버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시일 테니까. 그런데 첸라티의 펜프는 다음으로 성당으로 향하고 절망의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예배당에서 절망의 왕은 위대한 것을 목격했던 기억을 되새깁니다. 펜페운 이 말에 놀라지 않고 고대 로마 시절부터 이런 사건들의 관전자였음을 말한다. 전토야에서 펜팩의 세계 종말의 혼란을 관전하는 것은 일요일과 같은 평범한 일이었다. 세상 멸망의 혼돈을 지켜보는 것도 그저 또 하나의 화요일은 펜프. 그는 절망의 왕에게 상상력과 혼돈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더 재미있게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레브라가 결국 러의 위치를 찾고 자프와 제드는 그를 최대한 빨리 구하러 달려갑니다. 한편 절망의 왕은 펜프의 비판을 무시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재미있을 만큼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절망의 왕이 말을 하는 동안 도시의 건물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움직이며 떠다니고 괴기한 좀비들이 동물의 머리를 하고 나타나 시민들을 공격합니다. 레브라는 행동에 나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끔찍한 괴물들과 싸웁니다. 최소한 누군가는 자기 일은 하고 있었으니 이 도시가 이 녀석들을 매력으로 지불하는 건 아니었어.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러가 자신의 감금자들에게서 탈출한다. 바깥에서 솔직히 그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전달하는데 그 안에는 화이트로부터 녹음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솔직에게 러를 보호하고 생존시키도록 호소한다. 화이트. 그녀의 말에 영감을 받아 움직인 솔직은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블리츠에게 가로막힌다. 그는 행운으로 운석을 소환한다.
그는 화이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런은 이미 그녀가 장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화이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만 런은 이미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장벽이라는 걸 알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백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러가 도그 허머를 밀어붙이고 델드로가 그에게 따라잡는다. 상황의 중대성을 평가한 허머는 러를 새로 생긴 타워 쪽으로 던진다. 체인이 공중에서 그를 가로막지만 안전에 가까워지자 사라진다. 제드는 자신의 PC를 사용하여 러를 잡고 바람의 정밀한 기술을 따라 쿠션을 제공한다. 그는 아마도 그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지만 먼저 신경 쓸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마도 그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지만 먼저 신경 쓸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클라우스는 타워의 정상에 도달하고 절망의 왕과 대면한다. 왕은 거만하게도 클라우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클라우스는 반박하여 그는 절망의 왕이 아니라 윌리엄을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강연을 하는 것처럼 들리면서도 영웅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군요. 강연을 하는 것처럼. 클라우스가 절망의 왕의 해몽동포를 막기 전에 블랙의 심리 능력을 이용한 절망의 왕이 자신을 다치게 하고 그 대결을 게임으로 선포하며 클라우스에게 스스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선전포고합니다. 자신에게. 그건 마치 가장 짜증나는 악당 역할을 오디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레어는 스티븐의 도움을 받아 혼란 속에서 계속해서 진척시키며 그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의 길을 막는 좀비들. 러의 한눈이 갈라지기 시작해 그는 한쪽 눈만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패닉에 빠진다. 그런데 종말 시나리오를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스트레스가 충분하지 않았나 보다. 시력의 절반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비 제때 도착해서 주변 좀비들을 처치하지만 실수로 불을 질러 러는 그 과정에서 좌절감을 맛보았다. 전형적인 삽, 하루를 구하고 동시에 망치는 것이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를 격려하며 그에게 숟가 있는 한라고 말합니다. 그가 계속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길버트가 곧 차를 타고 도착하고 러는 탑의 정상으로 나아간다. 정상에서 클라우스는 절망의 왕과 싸우지만 절망의 왕이 빠르게 우위를 점한다. 절망의 왕은 자신이 윌리엄을 호스트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였다고 밝히며 클라우스와 같은 결단력을 윌리엄의 눈에서 본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싸우는 중에 심리 분석을 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악당의 모습은 없기 때문이다. 싸움 중 그는 죽음 속에서도 자신의 다음 자아가 절망의 왕을 부활시킬 것이라 확신하며 클라우스를 괴롭혀 그의 결단력을 시험한다. 운 좋게도 러가 마침내 도착해 그러한 논리는 무효한 이유라고 선언한다. 누군가 죽기를 원해 절망의 왕이 그를 조롱하며 러가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하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만 해답을 계속 찾겠다고 결심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안을 들여다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는 블랙을 봐. 러는 화이트에게 외치며 빛의 끌림에 저항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해.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뜨고 블랙과 러를 마주해. 러는 그녀에게 진정한 본성이 장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블랙의 깊은 생명에 대한 열망을 인식해. 그는 그녀에게 빛이 두렵다면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필요할 만큼. 그가 하는 안내의 빛에 대한 연설은 그가 문자 그대로 부서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적이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절망의 왕에게 머리로 들이받고 그의 눈을 활성화시켜 그의 비전을 공유한다. 하얀색의 모습에 압도된 절망의 왕은 주춤하고 잠시 후 검은색이 의식을 되찾는다. 눈물을 흘리며 검은색은 하얀색이 없는 세상이 두렵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그녀가 없더라도 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상기시켜주고 그에게 살아가라고 촉구한다. 검은색은 감정에 휩싸여 그녀를 꼭 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레이와 동시에 새로운 장벽을 생성하여 그녀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백이 사라졌다.
그 후 클라우스는 러를 축하하며 자부심을 표현하고 러의 행동이 결국 모두를 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